마르셀 데쌍은 이름은 낯설어도 작품은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샘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남성용 변기를 전시장에 가져와서 이것도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리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예술이다. 나만의 작품을 창조하라. 안녕하세요.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4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 삶에 예술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예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술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예전의 예술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던 예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예술로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향유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꼭 작가의 이름을 알고 작품을 알고 미술사를 알아야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삶 속에서 쉽게 예술을 접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3명의 화가와 함께 예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화가는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에 태어나 1954년에 사망한 화가인데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이죠. 그녀의 예술적 삶은 곧 그녀를 나타냅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는 그녀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예술이 삶에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인데요.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개인적인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황량한 대지 속에서 한 여인이 홀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녀는 벌거벗은 채로 외롭게 서 있죠. 그 모습은 왠지 외롭고 고독해 보입니다. 또 그녀의 몸을 살펴보면 가운데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그녀를 꼿꼿하게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금이 가 있고 언제 와르르 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녀의 몸은 하얀색 띠로 둘러져 있습니다. 이 하얀색 띠가 없다면 그녀의 몸은 갈라지고 벌어지고 말겠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죠. 누군가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무표정해 보입니다. 그녀가 아픈 환자의 표정을 하지 않고 아픈 표정을 짓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남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용기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부러진 척추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의 자화상입니다. 그녀는 멕시코의 전통적인 의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화상을 살펴보면 멕시코 의상을 입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은 왼쪽에는 멕시코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미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멕시코의 국민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미국에서 잠시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도 멕시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나타납니다. 멕시코의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자연을 상징하는 것을 왼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녀는 그녀의 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정체성입니다. 그녀는 양성애자였는데요. 숲속의 두 누드라는 작품을 보면 검은 피부의 여성이 앉아있고 또 다른 여성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배경은 정글인데요. 자유와 사랑, 안정 등을 느낄 수가 있죠. 사회에서는 이성적인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양성애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냅니다.
이렇게 프리다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개인적, 민족적, 성적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험적 사고를 잘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르셀 듀샹입니다. 마르셀 듀샹은 이름은 낯설어도 작품은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샘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남성용 변기를 전시장에 가져와서 이것도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은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게 작품이면 개나 소나 다 화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듀샹의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듀샹 이전의 작품들은 회화나 조각뿐이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캔버스 위에 그려내는 회화나 아니면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깎아서 만든 조각 작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듀샹은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창조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 그 유명한 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상업적 공간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변기입니다. 마르셀 듀샹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삶을 이해하는 요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을 한 것.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창조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 이 마르셀 듀샹의 말을 통해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작품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셀 듀샹 이후부터 눈으로 단지 보이는 그 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체 자체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지가 더 중요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념 미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게 되죠. 이 작품이 가진 고유한 기능이 무엇이었을까요? 화장실에서 그 기능을 다 했겠죠. 하지만 그 기능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마르셀 듀샹만의 새로운 의미를 담아냅니다. 이것은 변기가 아니라 샘인 것이죠. 그의 작품은 레디메이드인데요. 레디메이드라는 것은 레디, 이미 완성된, 메이드 만든이죠. 완제품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예술 작품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일상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들을 어떤 의미를 담을지 단지 선택할 뿐이죠.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작품에 대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작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전거 바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자전거 바퀴가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뉴욕에 가가지고 이 작품을 보고 왔는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과연 듀샹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다입니다. 1913년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부엌에서 쓰는 등받이가 없는 둥근 의자에다가 자전거 바퀴를 고정시켜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다. 다른 그 어떤 생각도 없었어. 그건 그냥 심심풀이었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관객들은 저처럼 저기에 작가가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르셀 듀샹이 생각한 작품은 단순히 예술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만이 유일하게 창조 행위를 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작품의 외부 세계와 연결시켜 주는 것은 관객이다. 관객은 작품이 지닌 심오한 특성을 해독하고 해석함으로써 창조적 프로세스에 공유한 공헌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작가와 관객이 소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예술에서의 실험적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인데요. 미드저니라는 사이트에서 우주 오페라 극장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는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화가도 아니고요. 개발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공모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됩니다. 후에 이 작품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림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제이슨 앨런은 또 다른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셀 디샹이 단순히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닌 개념 미술을 만들었듯이 제이슨 앨런 역시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술을 창작하고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적 사고는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나답게 살기입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물론 실패를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전공이 창업학인데 창업학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업학에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분명히 가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설을 세우면 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나답게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저는 남들처럼 나도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제 고3 때 나온 드라마인데 사실 그 당시에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드라마를 봤던 것도 있고 도피처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인상 깊은 대사를 얻게 되는데요. 이 온에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탑스타인 전도연이 나오고 배우 지망생인 김하늘이 나옵니다. 김하늘이 탑스타인 전도연에게 말을 하죠. 언니,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전도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처럼 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 누군가가 너처럼 되고 싶게 하는 것이 어렵지 라고 말을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처럼 흉내를 내면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따라하고자 하는 팔로워들이 많죠.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관찰하고 어떤 것을 입는지 또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삶은 내 스스로가 정체성을 찾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화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현재 뉴욕에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하늘은 일렁이고 있고 왼쪽에 보면 사일런스 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일런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일런스 나무가 묘지 근처에 심어지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보여지는 작품이 아니라 고흐의 내면까지도
나타내는 작품이다. 고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뇌가 담긴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채가 너무 밝고 아름다운데요. 이랬던 고흐가 살아생전에 판매한 작품의 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고흐가 살아생전에 판매한 작품의 수는 단 한 점이었습니다. 그 한 점은 바로 이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인데요. 400프랑에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봐서도 고흐는 그렇게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흐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고흐는 자신만의 화풍을 살리고 이 작품을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고흐 작품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자기만의 색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흐가 만약에 오늘날과 같이 수치화된 삶을 지향했다면 이런 작품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수치화합니다.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집을 평수는 얼마입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런 성공이라는 기준의 잣대에서 자신을 평가했다라면은 고흐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끝까지 자신만의 색채를 찾아내서 화폭에 담았기 때문에 후세에 알아주는 화가가 되었겠죠. 고흐의 작품을 보면 유독 강렬한 노란색이 많습니다. 해바라기 작품에서도 노란색이 나타나고 아로레 밤의 카페를 살펴보더라도 노란색 색채가 강렬하게 나옵니다. 고흐가 좋아했던 색이기도 하고 그에게 활력을 주었던 색상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의 색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고유의 경험과 가치관 등으로 인해서 각자의 색깔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인생에서 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리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예술이다. 나만의 작품을 창조하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인생에 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삶이 곧 예술이기 때문입니다.